어떠한 정책들을 펴야지 또는 어떠한 입법을 해야지 과연 이런 노동시장 이중의 문제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좀 좋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냐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첫 번째로 근로자를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어요. 해고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너 나가 사업주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냥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합법이에요. 두 번째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전혀 적용 안 됩니다. 일일 8시간 넘으면 우리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그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 1년 내내 일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그거 못 써요. 안 써도 못 쓰게 해도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에요. 또 뭐 있죠? 생리휴가 적용 안 됩니다. 우리 여성 노동자들. 그다음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뭐냐면 사업주가 잘못해서 휴업했을 때 원래 받던 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 안 돼요.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는 뭐 있었죠? 우리 이거는 알바하는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해서 일주 14시간만 근로계약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15시간 미만에는 주휴수당 포함 안 되거든.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그리고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주죠? 하지만 15시간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연차휴가 안 줘도 되고. 이런 것들의 차별이 있는 나라가 제가 이제 모든 나라의 법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찾아봤을 때 거의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이 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일본도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 법마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는 노동자냐. 사업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가짜 프리랜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건 자영업자죠. 본인 스스로 일을 하고 내가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경우인데 그런 걸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그러지도 않아. 이 사람이.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내가 정해준 임금을 받고 이 사업주가 지시한 일을 다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3%대 이번은 얘기 혹시 알아요? 프리랜서는 3.3%대거든요. 가분세를 떼는 게 아니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떼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그 비슷한 얘기거든요. 특수고용 형태 또는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자 노동법 보호해야 된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나 또는 프리랜서 중에 정말로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형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 보호해줘야 되고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면 노동자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뉴스 볼까요? 노동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 쿠팡이 이 문제를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남상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달일에 뛰어들면 그때부터 인공지능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법원은 잇따라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두 번째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아까 이제 그 통계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노동 지표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도 중간쯤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최저임금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노동법의 적용 이런 거 문제 말고 정말로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단체 협약 적용률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0%의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잖아요. 15.6%가 처음에 첫 해에 올렸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용도산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차원인 거예요. 이제 좀 코로나 팬데믹도 좀 진정되고 있고 경제 위기도 조금 지나면 좀 극복될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큰 폭의 인상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시 지속적 업무,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상시적 업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 지속적인 업무, 유지를 해야 되는 업무, 그런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법이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4조 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즉 2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죠? 2년 일하고 너 나가. 새로운 근로자를 또 채용해서 2년 일하고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라고 보통 법에서는 표현하거든요. 딱 요 기간에만 일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임신 출산했을 때 노동자가 쉬어야 되면 그거 대체할 노동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 계절적 사업의 경우. 그다음에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러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 라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빨갱이 같은 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도대체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의 일이냐, 법이냐? 이게 제가 프랑스 노동법하고 독일 노동법 찾아봤거든요. 이게 폰트가 좀 깨져서 그렇긴 한데 프랑스 노동법하고 독일 노동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국가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일시 간헐적인 업무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된다. 채용하는 걸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코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저임금이더라도 고용 안정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산업별, 직종별 단체 협약 확대인데요. 저 그림 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쪽에 컬렉티브 바기닝 커버리지라고 있는 게 단체 협약 적용률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저 숫자가 임금 불평등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스웨덴 있죠, 스웨덴. 스웨덴은 단체 협약 적용률이 90%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 반대는 저 헝가리. 단체 협약 적용률이 30% 좀 넘죠.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아까 얘기했죠? 20%도 안 된다고. 한 이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헝가리의 임금 불평등률은 4.5야. 4.5 숫자가 높은 건 뭐예요? 굉장히 불평등률이 높다는 거죠. 스웨덴은 2.5야. 핀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굉장히 낮아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나를 대신해서
사업주와 싸워서 나의 노동 조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적용률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라는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보면 프랑스의 단체협약 적용과 관련된 법률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죠.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아 라고 하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면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프랑스를 그냥 대표적으로 꼽은 건데 여기는 첫 번째로 사용자를 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서 단체협약을 적용시켜요. 즉 A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그 사업주에 고용된 비조합원인 노동자들에게 모두 단체협약이 적용돼요.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조직률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한 90%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론 요즘에 이제 산별협약, 산별협약이라는 건 산업별 협약이거든요. 산업별, 직종별 뭐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협약인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요.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산업별로 그러니까 철강 아니 뭐죠? 그 자동차 산업라고 하면 저기 2차 벤더, 1차 벤더뿐만이 아니고 이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와 이 대기업 노동자가 비슷한 임금 수준이나 복지 제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노무사여서 농부에 대한 불만이 혹시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말로 노동부를 찾아가는 노동자들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간혹 있습니다만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정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가가 노동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훈련 받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그 경제나 노동시장이나 굉장히 크게 변화의 시점에 와 있죠. 디지털 혁명, 산업혁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개인이나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어떻게든 최대한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훈련에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취업활성 강화. 우리나라처럼 이 취업활성과 관련돼서 민간시장에 또 맡겨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근데 유럽 국가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센터 이런 데에서 굉장히 잘 알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저희 센터가 얼마 전에 포럼을 한 건데요. 여기 직업훈련과 관련된 얘기가 좀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어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프랑스에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의류 공장이 해외로 떠나려고 했어요. 인건비 타산이 알려져서 그러니까 1년 6개월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의류 만드는 노동자면 루이비통에서 일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걸렸대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훈련을 받는데 그걸 개인이 1년 6개월 동안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죠. 정부가 해야죠. 기업이 그럼 미쳤다고 1년 6개월 동안 그냥 새 사람 쓰고 말지, 임금 낮은 새 노동자, 신규 노동자 쓰고 말지, 고임금 받던 이 노동자들을 왜 직업훈련 하겠냐고요. 그잖아요. 그 직업훈련 비용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직업훈련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사업 강화.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는 현금을 막 뿌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근데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용안정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를 자르지 마. 그러면 내가 그 중에 얼마를 지원할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고용안정 사업을.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부조 및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는 뭐냐면 지금 실업급여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물론 사업주도 내지만 그걸 모아놨다가 내가 실업을 했을 때 그 실업급여라는 걸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실업부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설사 진입하지 못해서 고용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실업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도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대체율이 50%도 안 돼요. 근데 저기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실업급여 한 2년 줍니다. 2년. 대체율도 50% 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확대를 해야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을 돈을 들여서 안정화를 해야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의 적성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일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당장 어디라도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낮은 수준의 노동시장에 전전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결국 숙련도도 떨어지고 임금도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선은 뭐냐면 사회복지 지출, 그 다음에 공공 부담률 이런 거 라인 그린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2018년까지예요. 그리고 요 라인이 이후 추계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해서 현재 복지 수준 보장 세금이랑 사회보장료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되겠구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국민 부담률도 적고 복지 수준도 낮고 이걸 뭐라 그러죠? 저부담 저복지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요 가운데 있는 나라들 캐나다, 영국, 일본,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국민이 좀 많이 내.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사회보장 보험료도 많이 내요. 그래서 보장도 많이 받아. 이런 나라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그래요. 여기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고부담 고복지겠죠. 우리나라가 현재 저부담 저복지이기 때문에 당장 고부담 고복지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서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자가 됐을 때 세금도 많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보험료도 많이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그것 때문에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략하게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뭐해? 정규직 전환 하면 뭐해? 새로 뽑는 노동자를 다 계약직으로 뽑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그다음에 차별하지 마라. 입직경 그러니까 시험 보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노동시장에서. 나 시험 보고 들어왔으니까 300만 원 받을 자격이 있고 난 시험 보고 안 들어왔으니까 200만 원밖에 못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노동시장에서 어떤 가치의 노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하지 마라. 처우 개선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청년고용 늘려라.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 늘려야 청년고용률이 좀 높아질 거 아니냐. 청년 실업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워라밸 기업 지원해서 노동시간 줄이는 거 도와줘라. 그런 노동자 있으면 그런 기업이 있으면 잘 되게 해서 실제로 노동시간 줄이고 휴가 많이 주고 이런 기업들 보호해줘라. 그래야 노동자들이 사는 길이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지원재단 설립. 아까 우리 통계 볼 때 300일 이하 사업장과 300일 이상 사업장에서 복지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셨죠? 그거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 대부분이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복지 자체도 시장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기업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 복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복지 하지 말고. 그 복지 하려면
일단 복지 수준에 대한 전 국가적인 부담이 높아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한 100만 원씩 모아라. 사업주 40만 원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위해서 한 20만 원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또 한 40만 원대. 나머지 이제 수원시가 또 얼마네. 이렇게 해서 한 100만 원 모아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복지 1년에 100만 원씩 줘라. 그런 거 필요하다. 돈이 들긴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실업보조. 지금 물론 생기긴 했습니다만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안전과 관련된 거 특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돈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기업, 공공조달 우선 선정. 아까 이제 워라밸 기업 지원하듯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한테는 지원해서 그런 기업들이 잘 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초고용질서, 근로계약서 쓰는지,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는지, 임금체불 없는지,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감시할 수 있는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하자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노동조합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단체협약 노동조합 조직률 낮아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정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라고 하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산별 적용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인큐베이팅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거든요. 공제회가 있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센터,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센터 있는데요. 이거 좀 겸연쩍긴 하지만 확대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거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대화해서 이런 것도 전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